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종입니다. 경제개발 60년 그 세 번째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거짓 선동의 원조 촛불이라는 제목으로 한일협정 반대 운동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는 제가 제목을 거짓 선동의 회방꾼들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한일협정 반대 운동이 이 거짓 선동을 한 것이 근래의 촛불 시위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거짓 선동의 원조 촛불이라고 잡았습니다. 거짓 선동으로 국가를 마비시키고 역사 발전을 회방놓는 일이 과거 1960년대 전반에 한일협정 반대 운동에서부터 시작돼서 오늘날의 촛불 시위까지 이어져 왔다 하는 의미에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한일협정 반대 운동은 반박정희 운동으로서 진행이 됐습니다. 반박정희 운동은 크게 세 세력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하나가 옛 민주당 정부 세력입니다. 5.16 쿠데타로 무너진 민주당 정부 인사들, 이게 반박정희 세력의 하나의 원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방 때부터 이어져 온 숨어 내려온 좌익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 것은 50년대에 새로 등장하게 된 중간파 지식인입니다. 다분히 반대한민국적 성향을 갖고 있는 중간파 지식인들 해서 이 세 세력이 반박정희 세력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이 옛 민주당 정부 세력은 사실은 민주당 신파와 민주당 구파, 장면과 윤보선 뭐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되어 있었고요. 또 각각의 신파와 구파 내에서도 여러 세력으로 또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윤보선은 5.16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애매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윤보선 대통령은 혹시 쿠데타 세력이 자신을 옹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를 갖고서 쿠데타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했는데요. 이런 윤보선 씨의 수상쩍은 행동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윤보선은 63년도 10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근소한 표차로 박정희에게 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실상 대선 패배의 불복을 선언하고 곧바로 반정부 투쟁에 들어갑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던 1963년의 대통령 선거를 부정하고 박정권 타도 운동을 곧바로 개시하려 한 것, 이게 윤보선의 1963년 말 또 64년도 초의 입장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옛 민주당 정부 세력은 태생적으로는 반공주의입니다. 이들의 원류는 한민당에 있는데요. 사실 한민당은 강한 반공주의 정당이었습니다. 이 한민당에서 민국당을 거쳐서 민주당으로 내려온 이 전통이 있고, 이들은 어쨌든 태생적으로 강한 반공주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었고,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집권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제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 민주당 정부 세력은 좌익 세력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박정희 세력의 원류가 된 이 좌익 세력은 남로당 등이 남아있던 그 잔존 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들이 4.19 후에 경찰의 탄압 이런 것이 없어지니까 이후에 전면적인 활동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1961년에 자생적인 공산주의 정당으로서 인혁당을 조직했습니다. 이 인혁당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남한의 잔존에 있던 좌익 세력들이 결속해서 만든 정당이 되겠습니다. 이 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대학가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학습하는 그런 조직들이, 비밀 서클들이 생겨났고요. 이들이 좌익 세력에 대한 새로운 인력 공급 원천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 것은 중간파 지식인인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광장이라는 소설을 쓴 소설가 최인훈입니다. 네, 이 왼쪽의 인물이 최인훈 씨인데요. 36년생인데 이제 2018년에 돌아갔고요. 그가 1960년에 써서 출간한 작품이 광장입니다.
이 광장이라는 소설의 표지가 되겠습니다. 이 광장은 1970년대 후반에 유신 반대 운동이 대학가에서 치열하게 벌어질 때 대학교 신입생들을 의식화시키는 제일 먼저 읽히는 필독서였습니다. 이 광장은 한마디로 남한도 북한도 둘 다 틀렸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부정론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소설의 주인공 이명준이 원래 월북 인사의 아들이죠. 그래서 연주화재 때문에 수시로 경찰서에 불려가서 구타를 당하거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를 찾아서 월북을 했는데 가보니까 역시 북한도 일체 자유가 질식된 체제였다는 것이죠. 그래도 6.25 때 인민군 장교로 남한에 내려왔다가 포로가 돼서 나중에 포로 교환 때 중립국을 선택하고 인도로 가다가 자살합니다. 남한도 북한도 모두 살 곳이 못 된다 하는 절망, 거기서 자살을 한 것인데요. 바로 이런 중간파 지식인의 반대한민국 정서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이 소설 광장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또 하나의 반박정희 세력의 원류가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반박정희 세력에는 여러 갈래가 있는데 5.16이 처음 일어났을 때만 해도 잡지 사상계를 발간했던 지식인 장준하와 같은 사람들은 5.16 군부에 대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들이 반박정희 활동을 하질 않았고요. 게다가 옛 민주당 정부 출신 인사들의 경우에는 정치활동 규제 때문에 질이 멸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로 결속하게 된 계기는 하나는 박정희 군사정부가 보였던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박정희 정부의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이었습니다. 자, 1962년과 1963년에 군사정부가 상당한 실정을 보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선은 경제의 위기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의 첫 번째 강의에서 제1차 5개년 계획의 추진을 다루면서 1962년, 63년에 물가가 폭등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1960년에 물가를 100으로 놨을 때 1964년 말에 서울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한 180 정도 됐는데요. 그럼 물가가 80% 정도 오른 거죠. 그런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안에는 여러 품목들이 있잖아요. 곡물도 있고 공산품도 있고 서비스 요금도 있는데 이 중에서 곡물 가격의 지수를 보면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1963년 여름 한 6월부터 한 9월경까지, 그리고 1964년 봄 3월부터 6월까지, 이때는 196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곡물 가격이 거의 2배가 넘어서 2.5배까지 달했습니다. 자, 요즘 휘발유나 경유값이 올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당시 가난한 상태에서 식료품 소비의 비중이 대단히 크고 그 중에서도 곡물의 비중이 대단히 큰데 곡물 가격이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사이에 2배 또는 2.5배까지 상승하면 큰 고통을 겪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경제 위기, 이것이 국민들의 큰 불만을 낳았고요. 또 상당한 비리, 부패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1962년에 4대 의혹 사건이라고 해서 증권 파동, 또 워커힐 건설, 또 새나라 자동차, 빠칭코, 이런 4대 의혹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가 중심이 돼서 증권 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주식값이 막 오르잖아요. 그러면 주가 조작에 앞장섰던 세력은 돈을 벌겠죠. 그랬다가 이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나머지 요즘 말로 치면은 개미라고 할 만한 그런 일반 투자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겪게 되는데, 이런 중앙정보부가 주도한 주가 조작 사건인 증권 파동, 이런 게 있었고요. 또 새나라 자동차라고 해서 사실 당시의 실정에 전혀 안 맞는 건데 일본의 승용차 모델을 그대로 들여와서 단순 조립해서 판매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업자로부터 상당한 정치 자금을 받고요. 이런 식의 의혹 사건이 1962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1963년에는 민정 이양과 관련해서 갈팡질팡하고 번의라는 게 의사를 뒤집는 거잖아요. 이런 번의를 거듭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박정희 군사정부의 실정으로서 국민들을 상당히 실망시키고 또 그들의
불만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962년 8.12 성명이라고 해서 1963년 여름에 민정이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63년이 되면은 민정이양의 해가 되겠죠. 63년 1월 1일에 정치활동을 허용한다 하면서 이 5.16 군부는 김종필 씨가 주동이 돼서 공화당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 민주당 정부 출신의 사람들이 뭐 민정당 뭐 이런 정당을 만들고, 또 옛 자유당 출신 사람들은 또 자유당이라는 정당도 만들고, 이런 여러 정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에는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이 시국 수습 9개 방안을 내놓으면서 여러 정파가 협력 시에는 민정에 불참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안에 따라서 2월 27일 날, 즉 재야 정치 지도자, 정당 대표, 또 군 지도자 뭐 이런 여러 그룹이 모여서 전국 수습 선언식을 가졌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신문이 1963년에 2.27 선언에 관한 보도가 되겠는데 아주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 전국 수습을 위한 선언식 이렇게 쓰여 있고요. 전국 수습의 역사적 선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월 18일에 박정희 의장이 발표했던 전국 수습 방안을 받아들이고 상호 앞으로 협조하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각 그룹에서 박정희 의장의 2.18 선언을 받아들이니까 박 의장은 민정 불참을 공식 천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름밖에 안 지난 63년 3월 16일에 3.16 성명을 박정희 의장이 냅니다. 이건 뭐냐? 박 의장 군정 4년 연장을 제의라고 신문 타이틀이 뽑혀져 있습니다. 군정을 4년간 연장하고 싶은데 이거를 국민투표에 붙여서 가부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하면 군정을 4년 연장하고, 국민들이 반대표를 더 많이 던지면 자신은 물러나겠다. 민정에 참여하지 않고 정권을 넘기겠다라고 하는 성명이었습니다. 조만간 민정이양이 될 걸로 많은 정치인들과 또 국민들, 게다가 미국까지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군정을 4년이나 연장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발칵 뒤집혔겠죠. 미국이 압력도 넣었어요. 그래서 4월 8일에 가면 이걸 다시 뒤집습니다. 이제 9월 말까지 국민투표를 보류하겠다. 국민투표는 9월 말까지 하지 않고 기다려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민정이양과 관련해서 박정희 정부는 대단히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차 이 집권 여당으로서 김종필 씨를 통해서 공화당을 만들었다가 또 다른 군부 쿠데타의 주역 김재춘 씨를 통해서 또 다른 정당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어지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박정희 군사정부가 경제의 위기와 이런 정치적인 혼선에도 불구하고 1963년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 정권을 지켜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1963년 10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또 11월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습니다. 대선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근소한 표차, 15만 표 차로 윤보선을 누르고 대통령이 당선됐고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낙승을 거뒀습니다. 자, 1963년 말에 이 박정희 정부가, 민간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64년은 사실상 그 첫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외화 부족으로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그래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1964년 봄에 타결 지으려고 했습니다. 박정희에게 근소한 표차로 패한 후에 사실상의 대선 불복을 선언했던 윤보선 등 야당은 1964년 3월에 여러 사회, 종교, 문화단체 대표들을 모아서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투쟁을 개시합니다. 이때 대일 굴욕 외교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라고 해서 굴욕 매국 외교 프레임을 들고 나옵니다. 이 투쟁위원회의 의장은 윤보선 씨가 맡았고요. 이들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한일회담은 여하튼 즉시 중단해라, 또 일본은 반성하라,
또 민족정기를 고취하라, 뭐 이런 것들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려면 재산 청구권 15억 달러를 내놔라. 또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금으로 12억 달러를 내놔라. 합치면은 27억 달러가 됩니다. 27억 달러를 내놔라 하는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설정했던 평화선 40해리 전관 수역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전국 유세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1964년 3월 15일에 이 굴욕 매국 외교 반대 투쟁위원회에서 부산 강연회를 열었을 때의 그 연사들이 한 말입니다. 당시 경남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고 하는데요. 당시 김영삼 의원은 대대로 침략자인 일본은 평화선마저 뺏으려 하고 있다, 이렇게 연설을 했고요. 또 다른 야당 인사 김도연은 한국은 일본의 경제적 식민지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윤보선 씨는 정부는 어업협정에서 12해리 전관 수역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실은 10년 뒤에는 6해리 선까지 일본 어선에게 어로활동을 허용하는 흥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폭로를 했고요. 또 장준하는 일본 자금으로 한국의 부흥은 불가능하다. 한일협정은 한국을 일본의 시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라고 청중들을 선동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완전히 거짓이에요. 한일협정을 통해서 일본이 평화선을 뺏으려고 했던 게 아니죠. 평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국제어업협정에는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로 어업협정을 맺을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또 한일협정을 하고 나면 한국은 일본의 경제적 식민지가 되느냐? 식민지가 안 됐잖아요. 1965년 이후에 우리가 일본의 경제적 식민지가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런데 한일협정을 하고 나면 한국은 일본의 경제적 식민지가 된다라고 그렇게 거짓 선동을 했고요. 윤보선 씨는 12해리 전관 수역을 정부가 주장하는 척 하지만 실은 10년 뒤에는 6해리 선까지 일본 어선에게 어로 활동을 허용하는 흥정을 하고 있다.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게끔 거짓 선동을 하는 겁니다. 장준하 씨는 뭐라 그랬어요? 한일 협정을 하는 것이 한국을 일본의 시장 또는 일본의 경제적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경제적 식민지가 된다. 한국은 일본의 시장이 된다. 이렇게 거짓 선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선동들이 먹힙니다. 1964년 3월 24일에 이 서울에서 주요 대학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서 대규모 시위를 벌입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1964년 3월 24일 굴욕외교 반대 시위입니다. 한일회담 굴욕 타결 반대 대학생들 데모, 서울대, 고대, 연대 등 5,000명. 서울 시내에서 데모를 벌인 건데 이게 4.19 이후에 서울 시내에서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시위라고 합니다. 약 40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150명이 연행됐다. 뭐 이런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월 24일 날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니까 3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아주 학생들에 대해서 낮은 자세로 호소하는 그런 담화문입니다. 나와 정부는 학생이 못지않게 국가와 민족만을 위해 털끝만큼의 사심도 없이 회담에 임하고 있음을 나와 정권의 생명을 걸고 역사 앞에 맹세한다. 아무런 사심이 없이 민족만을 위해서 이 회담에 임하고 있다. 믿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회담에 만약 흑막이 있다면 관련자는 역적으로 처단할 것을 약속한다. 회담에 흑막은 일체 없다. 믿어달라. 역시 이렇게 호소를 한 거고요. 대학생들이 굴욕 매국 외교 반대 시위를 벌였는데 이게 대학생들의 의국 충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한국 측 입장이 관철되도록 회담장에서 더 애를 써달라고 대표단에게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일회담에 임하는 자신의 진위를 믿어달라고 야당과 대학생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호소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5월에는 학생 시위가 더 격화됐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한일협정 반대 이게 아니라
박정희 정권 타도, 박정희 정권 물러가라, 타도하자,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이게 당시 서울 동숭동의 서울대 물리대에서 열린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입니다. 1964년 5월 20일자 모습이 되겠는데, 지금 여기 관을 하나 메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이제 운구행렬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관에 누가 죽어서 누워 있는 것이냐? 바로 민족적 민주주의가 죽어서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민족적 민주주의란 건 뭐냐? 박정희 군사정부가 내걸었던 슬로건이 민족적 민주주의였습니다.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는 이 외교를 하는 것을 보니 이제 민족적 민주주의는 죽었다라고 그를 조롱하는 장례 행렬을 벌였던 겁니다. 그러다 1964년 6월 3일에 이 시위가 한층 더 격화됩니다. 아까 3.24 데모 때는 한 5,000명이 시내에 나왔다고 했는데, 이때는 15,000명의 학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제목도 학생 데모 확대 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무단 박정권 물러나라. 당시 이 시위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회고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때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수습되기는커녕 갈수록 악화가 되니까 6월 3일 저녁에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집니다. 학교는 휴교하고 향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합니다. 이로써 한일회담 반대 운동은 일단 억누를 수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한일 국교 정상화는 원래 예정보다 1년 이상이나 더 지연됐습니다. 한일협정이 체결되던 65년에도 야당은 한일협정 반대운동, 또 한일협정에 대한 비난을 계속합니다. 구력외교 반대 전국투쟁위원회는 65년 3월 27일에 역시 부산 강연을 열었는데, 이때 윤무선 씨는 한일회담은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말로 큰일이다. 한일회담이 되면 우리는 즉각 일본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예속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요. 또 다음날 벌어진 마산 강연에서 야당의 정치인 서민호는 한국이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예속이 될 위험이 명백한 한일회담을 분쇄해야 된다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여하튼 한일협정이 되면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식민지가 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한다 하는 것이 이 야당 대표들이 국민들에게 행한 선동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협정이 조인된 다음 날 특별 담화를 발표합니다. 6월 23일자 담화인데요. 오늘의 국제정세는 우리에게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 국교정상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개발을 위해서도 또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요. 어제의 원수라도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리민복을 도모하는 현명한 의식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원수예요. 하지만 오늘은 사실 저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는 오늘은 손을 잡아야죠. 오늘 저 사람하고 손을 잡는 게 이익인데 과거에 악연이 있다고 해서 손을 잡지 않으면 자기 손해잖아요. 결국 자기 손해입니다. 어제의 원수라도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손을 잡는 것이 국리민복을 도모하는 현명한 의식이다.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또 우리의 주체의식이 건전하면 한일 국교 정상화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우리의 자신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 바로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식민지가 된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간다. 그게 아니라 한일 국교 정상화 후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 하기에 달렸다. 우리의 주체의식이 건전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야당 인사는 일본의 군사적, 경제적 침략을 자초한다고 비난하는데, 이렇게 자신이 없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비굴한 생각이야말로 굴욕적인 자세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맺는 게 굴욕이 아니라 국교 정상화를 하면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식민지가 된다고 믿는 그런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자신감이 없는 비굴한 자세,
비굴한 생각이야말로 그거야말로 굴욕이다. 이렇게 논박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담화는 정말 구구절절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됐잖아요.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해서 그 후에 한일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편익을 얻었습니다.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식민지가 되지 않았어요.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일협정에 대한 반대 운동은 계속됩니다. 바로 그 다음 달입니다. 7월 12일에 서울시내 18개 대학의 교수 354명이 비준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이 대학 교수들은 이 성명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민족적 자주성과 국가적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뿐더러 장차 심히 우려할 사태가 전개될 것이 예견되므로 그 비준을 반대한다. 이 기본조약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합법화했고 청구권은 경제적 시혜를 가장하였고 일본 자본의 경제적 지배를 위한 소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어업협정은 평화선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항목에 걸쳐서 당시 조인된 한일협정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치욕적인 불평등 협정을 결연히 거부하고 정부는 구속학생을 즉시 석방하라 라고 요구했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당시에 대표적인 문인들이 있어요. 박두진, 박목월, 여기 조지훈 씨도 있는데 이들은 흔히 뭐 청록파 시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죠.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또 소설가 박종화, 그다음에 정치학자 양호민, 철학자 안병욱, 요즘 100세를 넘겨서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는 김형석 교수 계시죠. 그분하고 친구죠. 숭실대 철학과 교수였던 안병욱 교수입니다. 그리고 국문학자 양주동 씨, 또 농업경제학자 유인호, 사학자 이기백, 사회학자 이만갑, 법학자 이학령, 소설가 정한숙, 국어학자 최현배, 경제학자 최호진, 서양사학자 차기벽, 정치학자 한배호, 또 정치학자 한병춘, 국어학자 허웅, 한국사학자 홍희섭, 법학자 황산덕, 소설가 황순원. 지금 우리가 상당히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두 1965년 7월 12일에 비준 반대 대학교수 성명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일협정으로 우리의 민족적 자주성과 국가적 이익에 막대한 손해가 미쳐질 것이고 장차 일본의 경제적, 정치적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자, 이렇게 비준 반대가 계속되니까 이것은 말로는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65년 6월 26일, 그러니까 협정이 조인된 며칠 후에 서울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해서 군이 출동합니다. 이건 비상계엄보다 아래에 있는 거죠. 위수령이라고 해서 군이 치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왼쪽에 보면 무장군인, 연세대도 난입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군인들이 이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니까 그 대학생들을 진압하느라고 연세대 안까지 진입을 한 거죠. 여기 보면 고대에도 난입, 대모대 따라. 그러니까 대모대가 시내에서 데모를 하다가 경찰과 군인들에게 쫓겨서 대학 안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대학 안까지 진입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도저히 말로는 설득이 안 되고 힘으로 누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아까 보셨듯이 1964년에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낮은 자세로 자신의 충정을 알아달라고 이 데모 학생과 또 일반 국민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965년 8월이 되면 이제 국회 비준이 끝났고요. 박정희 대통령의 입장이 아주 강경해집니다. 8월 25일자 담화문을 보도한 건데요. 범법학교는 폐쇄 조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 외교 문제를 갖고서 데모를 벌이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폐쇄를 하도록 하겠다. 학생들은 학원으로 돌아가라. 못 막으면 교직원들을 인책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강한 강경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 성명서에는 이런 구절도 있어요. 학생 데모를 영웅시하고 그들을 선동함으로써 자기가 입신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은근히 바라는 기회주의 학자. 학생의 주장에 아부하고 그 감정에 영합하여
값싼 인기를 얻지 않고서는 자기의 무식과 무능을 감출 수 없는 사이비 학자, 신분이 보장됨을 기화로 삼아 책임도 지지 못할 망언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학자들.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7월 12일자 서울시내 대학교수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 이들은 당시에도 상당히 저명한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지식인이었는데요. 이들이 학생들의 데모에 부안애동하는, 또 그들을 선동함으로써 자기의 입신 출세의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기회주의 학자에 불과하다. 학생의 주장에 아부하는, 그래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럼으로써 자신의 무식과 무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학자도 아니다, 사이비 학자다 하는 얘기고요. 국민들을 우롱하는 아주 무책임한 학자들이다 라고 아주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자, 야당의 1964년과 65년에 걸친 한일회담 반대 운동을 한번 좀 평가를 해본다면요, 한마디로 이 당시 야당의 행동은 굴욕 매국 외교라는 거짓 선동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승만 정부와 장면 정부가 했던 한일회담을 계승을 한 것뿐이었어요. 장면 정부가 대일 8개항 요구에 따라서 일본과 하나하나 청구권 금액이 얼마가 되나 하고 협상을 벌이다가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는데, 박정희 정부도 똑같은 수순을 밟았어요. 받을 게 뭐가 있냐? 일본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확실하게 한국이 주장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필연의 수순으로 얼마 되지 않는 순청구권 금액에 독립축하금이라는 걸 더해서 무상 3억 달러를 받고 유상 2억 달러를 받고 타결하기로 한 겁니다. 만약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지 않고 장면 정부가 이 한일회담을 계속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타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했어도 그렇게 할 거면서 남이 박정희 정부가 하니까 이걸 굴욕 매국 외교라고 비난을 해요. 거짓 선동을 합니다. 이거야말로 원조 내로남불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죠. 자기도 원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는 박정희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굴욕 매국 외교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워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한일협정을 하면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고 거짓으로 선동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이 있잖아요. 이 야당의 선동은. 거기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학생들과 일반 시민, 군중이 그에 현혹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돼요. 그로 인해서 한일협정은 1년 이상 지연되게 되는 거죠. 자, 1963년, 64년은 경제개발상에서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경제개발을 앞당기고 또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서 이 한일협정이 필요했던 것인데, 이거를 1년 넘게 지연시키고 회방 놓았습니다. 바로 역사발전의 회방꾼들이라고 하겠는데,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해서 상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거,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때의 광우병 사태, 박근혜 정부 말기에 촛불광란, 바로 그런 것에 원조가 이 야당과 대학생이 한일협정 반대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동이 야당의 전통이 돼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가 2000년대 이후에 미선이 효순이 사태나 또 광우병 사태, 촛불광란, 이런 것으로 재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리 간곡히 또 객관적인 사실을 들어서 설명을 해도, 호소를 해도 이 야당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박정희와 야당의 결정적인 단절이 일어납니다. 아까 보셨듯이 1965년 8월이 되면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해졌습니다. 이 모략을 일삼는 야당과 비판 지식인에게 환멸을 느끼게 되고요. 이들을 국정 파트너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게 한국 정치의 비극을 낳습니다. 야당에게 정권이 넘어가면, 저런 선동꾼들에게 권력이 넘어가면 이 나라는 망한다 라고 박정희 대통령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개헌과 10월 유신,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은 당시 힘에는 눌렸는데 그렇지만 야당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러면 그건 박정희가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굴욕 매국 외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 한일협정 반대 운동을 통해서 박정희 정부에는 큰 타격을 줬고 또 야당은 하나로 결집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 야당은 이 거짓 선동의 한일회담 반대 운동을 통해서 승리를 거뒀다라고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거짓 선동의 원조 촛불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 중엽의 한일회담 반대 운동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